예, 그러면 이번에는 원자재 시장 현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자재 가격들, 주요 가격들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주요 배경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제일 큰데 네. 첫째로 일단 코로나 백신이 일단 계속 접종이 되면서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고요. 첫째.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그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정치적인 불안함이 어떤 뭐 조자주 상원 의원 선거 미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으로 완전 확정이 되는 거 이런 지난주부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이제 일어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가 됨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이 이제 곧 실행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서서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왔고 거기다가 지금 또 연준에서는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다가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역시 같이 올라갔던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서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많이 들어가는 니켈과 코발트 얘기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이 둘 모두 가격이 뭐 치솟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서서 가더라고요. 가격 자체가. 좀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역시 그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잖아요. 근데 예.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을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걸 넘어가더라도 니켈하고 코발트는 굉장히 중요한 그 극재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해질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2차 전지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해가지고서는 거의 20% 정도 전체 자동차 매출 중에서 20% 정도는 전기차로 이제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CATL이라든가 이런 그 중국 내의 그 대규모의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많은 그만큼의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들이 그만큼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지금 실제로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이 캐파를 더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해가지고 2021년까지 230기가와트 아워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올리려고 그러고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LG 화학이라든가 그다음 SK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이제 하는 것들이 다 해서 이제 한 200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게 이제 그 생산력을 증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2035년까지 해가지고 2025년이죠. 2025년까지 해가지고서는 1200기가와트까지 올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한 6배 정도까지 늘린다고 증설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니켈하고 코발트의 공급은 역시 부족이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코발트인데 네. 코발트가 굉장히 희귀 금속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톤당 한 38,000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얘가 없으면 사실상은 진짜 제대로 된 그 전압을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역시 좀 더 특히 코발트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뭐 미래도 준비하고 또 자국 기업들의 어떤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니켈, 코발트 긁어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현재 상태에서 특히 이제 코발트 같은 경우가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 코발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래되는 걸 보면은 중국이라 그 홍콩이나 아니면 상해 그쪽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업체들 많이 보이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 코발트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콩고에서 많이 납니다. 아프리카에. 네. 거기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언제든지 이 공급량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때문에 이제 하이메탈, 이제 하이니켈, 니켈 함량이 더 높은 그런 전지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이 그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기반으로 갔을 때는 결국 니켈하고 코발트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든 코발트의 그 물량을 줄이고 비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 니켈 물량을 늘리는 것이 지금 이제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LG화학도 인도네시아와 MOU도 맺고 이게 다 어떤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긴 한데 네. 코발트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리 니켈 비중을 뭐 9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당장 뭔가 만들어내려면 이 둘 다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사실 이런 하이 니켈 전지 때문에 지금 이제 니켈 지수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JJN 같은 그 블룸버그 니켈 ETF뿐만 아니라 예. 실제 이 상품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이제 GSCI 그래가지고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상품 인덱스하고 이 다우존스 니켈 지수를 보통 보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이제 니켈 지수가 이제 거의 3,000장을 만들고 이제 여기에서 정고점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한 여기에서 한 배 반정, 즉 5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량을 좀 맞추려고 요즘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EU에서는 이미 이제 계획들을 짜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이게 얼마나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도움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계는 분명히 명확히 있고요. 네. 일단은 제가 만든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일자리 창출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건데 그럼 이때 했을 때 이게 아니구나.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 여기에서 우선 배터리 재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거를 성분들을 재활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도시광산 사업으로 하나 편입을 시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둘러봤을 때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분들 즉 니켈, 그다음 리튬, 그다음에 코발트를 다 분해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광산 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흑연까지 이제 뽑아낼 수 있죠. 즉 예. 여기서 그래핀도 잘하면 뽑아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는 그냥 일반 수거해 가지고서는 그냥 일반 배터리로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알루미늄을 좀 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프레임에 들어가 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던 알루미늄들은 충분히 수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번 배터리에 들어갔던 이런 금속들은 일단 굉장히 여러 번 충방전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원래 캔에 가지고 하던 그거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재활용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현재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원자재,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그 공급과 수요 측면들,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충분히 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는 효과는 있겠지만 뭐 한계는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공급을 늘리고 이 수요를 확보하는 데 좀 우리 국내 기업들도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동방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뭐 맥락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에서도 뭐 정유화학 쪽 그리고 철강 쪽 더 나가서 이제 조선 건설 쪽으로 한 번씩 수단매는 다 돌았거든요. 좀 앞으로의 흐름들도 역시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쪽으로는 괜찮다고는 보고 있는데 현재 철강이라든가 정유는 괜찮은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조선이라든가 이런 그 건설 쪽은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원자재가 올라가면 결국은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생산비가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은 그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산업의 그 시가 되는 그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그다음에 그 정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멘트 같은 것들이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는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기초 자재를 만드는 포스코라든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SOL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원자재와 관련된 주요 업종들의 앞으로의 흐름들도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올해 뭐 경제 전망이나 변수들 얘기하면서 홍춘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변수로 좀 잘 꼽아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금리였고 두 번째가 곡물 가격이었습니다. 네. 곡물 가격이 급등할 뿐더러 이게 결국에는 신흥국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소재지 사료로 사용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도축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2차 인플레이션 뭐 가능성까지도 좀 우려해 볼직하다. 네. 이 정도 선까지 한번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좀 보시는 심각성이나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거를 제가 언급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려가 현실이 돼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1월 중순이 되는 시점에서 일단 대두를 보시게 되면은 14달러가 넘어갔어요. 부실당 거래가. 일단은 이렇게 가지고 거의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지금 이 정도로 갔으면은 최소한 한 15불 이상 한 16불까지는 봐야 될 정도의 추세입니다.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중국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지금 현재 어마무시하게 작년부터 해가지고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미국으로부터 대량을 갈수록 양을 늘려서 수입을 했단 말이죠.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역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코로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연재해, 그다음에 예. 세 번째가 기상변화, 기후변화란 말이죠.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전 세계가 지금 다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이 대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일단은 전체적인 그 우리의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사료 작물이긴 한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우선 밀하고 우리가 그다음 먹는 쌀하고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상승 추이로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죠. 네. 현재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캐나다에서 나온 1월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게 풍작이긴 한데 원하는 만큼의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3달러대를 넘어섰는데 이전에 거의 16불 이상 작년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쌀 역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특히 쌀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동남아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해서 락다운이 되면서 그동안에 그 이모작 혹은 삼모작을 하던 남쪽에서 그걸 하질 못했단 말이죠. 농사를 일단 한 번 이상은 짓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생산량이 급감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이 쌀로 인한 파동, 쉽게 얘기해서 중국 혹은 인도발의 어떤 쌀 파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자재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런 예. 얘기 설명들을 들어보면 앞으로의 상승률은 충분히 더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곡물은 일단 선물을 직접 들어가시는 거 위험한 게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VI 우리 주식 시장에 VI 같이 이런 게 걸리거든요. 예. 그렇게 걸리면은 이게 또 갑자기 막 출렁거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 들어가시는 건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 예. ETF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만약 그래도 굳이 선물하시겠다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일단 옥수수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옥수수 같은 경우는 가격이 3월물이 5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일부터 해가지고서는 급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한번 나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진입해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6달러 이상 한 7달러까지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말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 함께 살펴봤고 어떤 투자 스탠스와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